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강을 국가대표 관광지로 만들자에 대한 이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좌장으로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패널 토론자로는 김정현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님, 그리고 박민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 김상혁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박수부터 좀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좌장이신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요, 한강 관광 총괄 제언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입니다. 오늘 원래 아마 앞서 그 강병근 총괄건축가님하고 우리 로버튼 파우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토론을 통해서 한강의 미래,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 중심으로서의 한강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았습니다만 우선 아마 부탁을 듣기로는 일종의 기조 발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큰 틀에서 어떤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 차원에서 그 간단한 좀 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강의 그 미래에 대해서 한강을 좀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어떤 가능성과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 20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아마 지금 그 세 분의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도 일부 발표 자료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아마 그 원고 형태로 이제 내용을 요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구조로 아마 토론회가 이제 진행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한강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이제 세계적인 도시 환경이 변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도전과 또 대응을 해왔는지 소개를 좀 드리고, 또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이런 수변 공간을 특히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소개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강의 미래 비전과 실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일단 화두를 좀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이 과연 이런 그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한 100여 년간의 역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제 앞서 그 축사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던 그런 과거의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역사의 중심에 한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런 서울이 그 다양한 역사의 변화와 도시 발전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과 연계해서 도시가 성장해 오고 했던 그 역사의 중심에 이제 한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청계천이라고 하는 과거 이제 그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외곽에 있었던 한강이 서울이 인구 1000만의 도시로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도시의 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31개 교량과 82km에 해당하는 수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0년간 사실은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도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있었고, 특히 아마 1차적으로는 대도시화, 도시화라고 하는 어바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부족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를 이제 서울에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포섬을 포함한 한강변의 다양한 주거 지역이 공주수면 매립 사업 등을 통해서 그 기능을 이제 역할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서울의 다양한 새로운 경제 기능, 또 새로운 산업 기능 등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서의 시가지 확장에 대한 수요도 이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강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여의도 과거 이제 공항 비행장으로 있었던 여의도를 포함을 한 지역이 이제 서울의 맨하탄 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잠실 또 반포 유수의 어떤 시가 지역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도시 기능의 토지 이용과 교통 수단이 이제 완비되어져 있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새로운 소득 수준의 지금은 이제 3만 불을 넘는 소득 수준의 도시가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수변 공간에 대한 요구도 제시가 되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한강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와서 어쩌면 도시가 발전해 오면서 요구되었던 다양한 기능들을 한강이라고 하는 큰 자원을 통해서 이제 서울이 해결해 왔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서울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 국면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그 치수의 단계에서 또 친수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수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사실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앞서 이제 강병근 총괄 건축가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도시 주변에 있는 거대한 자연으로서의 산과 강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한강의 유람선과 다양한 관광 여가 활동이 주는 이제 대표 공간으로서의 한강에 대한 인상을 깊이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한강 주변의 도시 공간을 좀 재편하기 위한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을 이제 일찍이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한강에 살아야 서울이 산다라고 하는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도로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던 한강의 수변 공간의 생태성을 회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제 펼쳤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또 물러나시면서 그리고 다시 또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간단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사실은 이런 트렌드는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서울 하면은 서울의 도시 계획 또 서울의 도시 발전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뉴욕을 들 수 있습니다. 허드슨 강변에 있는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하이라인을 포함한 허드슨 강변의 과거 산업화 시대에 주로 산업 시설로서 이제 그 역할을 했었던 사실은 모든 도시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변 공간은 이제 여러 물류의 접근성이라든지 원자재 수송과 관련된 산업시설이라든지 물류시설, 항만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뉴욕도 허드슨 강변에 그런 과거에 이제 허드슨 파크웨이를 포함을 한 이제 산업시설들이 중심이 되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허드슨 야드 개발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 산업화 이후의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색을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용산 개발이라든지 한강의 미래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때에도 이 허드슨 변에 새로운 그 오픈 스페이스 확보와 공간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주거 또 업무, 관광, 그다음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리브, 워크, 플레이가 융합되어져 있는 새로운 혁신 공간으로서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앞서 사례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런던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테임스강 주변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블루리본 네트워크라고 해서 런던 플랜에서 그 테임스강 주변의 새로운 랜드마크와 공간 활용과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그 세계적인 중심지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스포츠, 레저, 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이제 마련이라든지 특히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이 수변 공간 주변에 버려진 땅을 재활용함으로써 이런 지구 온난화 또 홍수에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전을 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런던 아이를 포함한 또 새로운 시청사 또 주변에 그 미래 신산업과 신규 주거 공간을 포함을 한 새로운 미래 발전에 대한 공간 혁신을 런던에서도 테임스강 주변의 수변 도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미래 거점을 조성한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파리 같은 경우에도 일찍이 세계 박람회 장으로서 이제 에펠탑이 있는 이제 그 세네강 주변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뭐 파리를 가보면은 뭐 노틀담 성당을 포함을 해서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오르세 미술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세네강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달구 시장님을 포함한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도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력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르그랑 파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포함을 해서 사실은 세느강의 생태성 회복과 또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비전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펜시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었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수변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 발전의 미래의 경쟁력 회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향을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비판적 지역주의라든지 생태적 도시 공간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에콜로지컬 어바니즘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치수 단계에서는 오히려 인공적인 기술과 새로운 어떤 토목 사업을 통해서 자연의 생태성을 인공적인 수변 공간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치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수변 공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최근에는 이런 자연적 특성과 생태성, 경관적인 특징을 회복하면서 그 지역의 수자원과 새로운 이제 수변 공간의 관리 방향이라고 하는 비전이 에콜로지컬 어바니즘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찰스 발타임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도 중요한 새로운 트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제시된 것처럼 과거 산업화 도시 때에는 수변 공간이 주로 버려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또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던 공간들을 알런 버그라고 하는 MIT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드로스케이프라는 어바니즘에서는 그런 버려진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들을 통한 수변 공간의 활성화가 새로운 도시의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한강이 지금 새롭게 좀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 트렌드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미 이제 서울도 2040 도시 기본 계획에서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적 유연성에 부응하는 수변 공간의 재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런 복합 용도 개발과 함께 문화예술을 포함한 새로운 장소성 회복이라고 하는 장소 혁신이 공간 혁신과 함께 이루어지면은 시민을 포함을 해서 국제적인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새로운 서울의 미래 비전을 N분 생활권과 함께 정원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강을 포함한 주요 지천이 이런 생태성 회복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걸어서 누구나 체험하고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감성 수변 공간, 그래서 어딜 가든 서울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래에 정말 서울의 새로운 공간 구조와 활동 공간의 중심으로서의 수변 공간이 한강을 포함한 그 주요 지천변을 새롭게 이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레이트 한강을 포함한 서울의 N분 생활권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의 미래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강의 주변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때는 주거와 상업과 공업과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조닝이라고 하는 토지 이용 관리 틀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는 이제 수변 공간이 주거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또 버려진 여러 가지 시설 공간으로서뿐만이 아니라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데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혼합되고 융합되고 복합화되어 있는 새로운 입체 공간으로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앞서 제시한 이제 수변의 거점 지역을 포함을 한 다양한 수변 공간, 특히 용산과 여의도를 포함한 이런 지역의 새로운 토지 이용의 미래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 지천변을 포함한 수변 공간의 새로운 이제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조성과 함께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통경축 또 직접적인 토지 이용의 어떤 생태성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토지 이용의 재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기술 또 스마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미래의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또 기후변화와 연계된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K방역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UAM을 포함한 드론이라든지 신교통수단, 새로운 미래 기술의 총화가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미래도시 공간으로서 이제 조성이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네옴시티를 포함한 이제 사우디의 그 비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의 한강의 기적의 모습을 실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한강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혁신과 장소성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볼거리, 즐길거리 또 새로운 서울 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이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미래를 보려면은 서울의 한강에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되어지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하도록 좀 던지면서 일단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이 한강 관광 총괄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희정 교수님의 진행으로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희정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이제 그 패널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김정현 교수님께서 한강의 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박수 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토론 관련된 부탁을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봤거나 혹은 이렇게 직접 가본 도시들 거기에서 강변 공간 혹은 수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뭐 사례들 제가 찍은 사진들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파리의 세느강인데요, 사진인데요. 뭐 워낙들 다 알고 계시고 또 뭐 유명한 곳이라서 익숙하시겠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짚어볼 만한 것이 이 강변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 자체가 워낙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그 강변에 있는 물론 좋은 건축물들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담겨져 있는 뭐 예를 들면 저런 가판대 같은 것들까지도 이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건축물 뭐 어떤 관주도의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까지 같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파리 세느강 같은 경우는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세느강이 되게 유명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좁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한강에 비하면 폭이 굉장히 작고 약간 뭐 천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그래서 우리 한강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또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미국 보스턴을 이렇게 가로질러 돌아서 흐르고 있는 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이 도시에 살면서 좀 많이 경험했던 강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 강변 공간을 굉장히 아까 이제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소프트한 이 처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드스케이프이 아니라 소프트스케이프를 만들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강에 접근할 수 있고 강변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런 풍경들이 도심의 광경하고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 같은 경우도 소프트스케이프를 굉장히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강변 하면은 사실은 랜드마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싱가포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뒤쪽에 보시는 이제 마리나베이 그 부분을 굉장히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 주변 지역을 상업을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인상에 가장 많이 남는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런던의 템즈강 같은 경우도 수많은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작용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갖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런던 의회 건물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 같은 뭐 그런 건물인데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역사 자원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저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쪽에 보시는 뭐 런던 브리지도 그렇고 주변의 역사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뭐 이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밀레니엄 브리지라고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다리인데 독특한 점은 이게 이제 보행다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딱 가장 런던에서 이렇게 가볼 만한 랜드마크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하고 그 반대편에는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장 어떻게 보면 런던에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랜드마크를 이어주고 내가 보면은 갈 수 있다. 요 마음을 들게 하는 다리라서 저는 이런 보행다리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면 우리 한강이 조금 더 즐길 만한 재미있는 장소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 기사들을 좀 찾아봤더니 한강에도 그 올해 3월달 기사였던 것 같은데 한강에도 보행다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저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런던 템즈강 같은 경우도 이 강 주변으로 오피스 시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실 제가 그 근무하던 오피스도 이 강변에 위치한 오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3층인가 사무실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강물이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을 가까이 본 데서 이렇게 마주하고 내 일상에서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하겠지만 오피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템즈강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아직 실제로 실현된 것은 아니고 이제 공모전에 이제 아이디어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저기 수영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 강변 시설로는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 지난주에 다녀와서 너무 재밌게 보고 와서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재활용 시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소각한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발전소이기도 하고 재활용 시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 건물의 윗부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키 슬롭처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산을 오르듯이 등산을 하듯이 이렇게 숲을 가로질러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뭐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설을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할 만한 시설을 만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주말에 저길 갔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하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저 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코펜하겐 시내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뷰 포인트로서 도시에서 역할도 하고 또 수변 시설로서 역할도 하는데 옆에 보니까 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스키 슬로프로 되어 있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었고요.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렇게 강변에다가 저기 이제 말하자면 그 수상 스키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수상 스키를 보트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전선 같은 것들을 매달아 가지고 그 와이어를 타고 이제 수상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인데 저렇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즐기고 이렇게 물과 가까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한강공원들이 많이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강이라는 곳이 훨씬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저렇게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니 저것들에 조금만 더 개성을 부여하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도 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도시 못지않게 한강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민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께서 그 한강의 인문학적 관광 자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민호입니다. 현대소설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병근 총괄 건축가님 그리고 로버트 파우저 선생님 발표를 아주 흥미롭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왔던
서울이나 한강에 관해서 더 넓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토론인데 어떤 토론의 말씀을 보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궁리를 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그 역사의 증인, 문학의 현장으로서의 한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 말씀들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역사와 문학이 다 통합되는 지점이 결국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야기가 흐르는 한강을 만들면 좋겠다. 그 한강 속에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이 아주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강이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각각 검룡소라고 하는 곳과 금강산에서부터 발원해서 양수리 두물머리에 와서 합쳐집니다. 이제 거기 두물머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거기 물이 아주 풍부해지죠. 그렇게 해서 팔당을 지나서 서울로 들어와서 서해바다로 나가기 전에 또 임진강하고 합쳐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강 하류이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풍부하고 또 교통의 요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은 실제로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한국사 또는 민족사를 더 넓게 보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한국사에서 이 한강은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심장을 싸고 도는 대동맥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의 어떤 그 흐름들, 사건들 이런 것이 아주 잘 뒤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이제 요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의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 삼국시대 한강백제의 중요한 강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가깝게는 임진왜란부터도 중요한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찾아보면 한강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로서는 보잘것없는 전투예요. 왜군이 그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데 한강을 제대로 지키는 이렇다 할 만한 전투가 없이 아주 변변치 않은 전투 끝에 쉽게 물러서서 서울을 내주고 그리고 임진강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평양으로 또 물리고 의주까지도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한강 전투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조선 왕조를 구한 것은 행주대첩이었습니다. 권율의 행주대첩인데요. 저는 그쪽 서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행주산성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불과 120m밖에 안 되는 산성인데 여기에 이제 그 관민들이 모두 총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어서 이 한강에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강 전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산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산에서부터 저 행주 산성까지 띠를 두르고 흐르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한강의 이야기로서 좀 새겨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때 고니시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 그 외장이죠.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카군요. 그리고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 이렇게 해서 그 외장들이 부대를 이끌고 용산에 주둔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용산 근처 한강 근처가 그 외국군의 주둔지가 되고 이게 1894년 그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 이런 흐름을 타고 이제 외국군들이 주둔하는 그래서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군 주둔지가 되고 이게 다시 해방 이후가 되면 미군 기지로 가는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6.25 때입니다. 6.25 때 인도교하고 한강철교가
폭파되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문학 속에서도 보면 박완서 같은 작가가 6.25 전쟁 이제 막 개전해서 6월 28일 날 한강교 폭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사후퇴 때가 됐는데 그 오빠가 능곡에 있는 학교에 시민증을 얻으러 갔다가 거기서 총기 오발 사고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피난은 가야 되겠고 하니까 박완서의 어머니하고 박완서가 오빠를 수레에 싣고 넘어와야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인도교 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문까지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옛날에 살던 그 현저동 쪽에 피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 6.25 전쟁 중에 한강교의 폭파라든가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이 한강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한강의 기적과 같은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학 쪽에서 보면 이런 한강의 삶의 흐름이 문학 작품에도 상당히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만 말씀을 몇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상당히 인상 깊게 본 것은 장안몽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것은 일본의 금색야차라고 하는 소설을 번안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일본도 외국 작품을 번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그 도쿄와 아타마를 오가는 금색야차의 이야기를 조중환이 그 일제강점기 초창기에 장안몽이라는 소설로 만드는데 그때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이야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중배가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서울에 이제 금색 야차가 된 돈에 한이 맺힌 이수일이 고리대금업자가 돼서 자기가 모시는 상전을 모시는데 거기가 마포 서강에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상전의 집이.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그 아름답게 묘사가 됐는지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문학 속에 나오는 공간이고 그리고 한강의 수려함을 보여주는 곳인데 이런 게 지금 다 자취를 찾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손창섭이라는 전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인간교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지금 그 한강고 넘어서 현충원 쪽으로 가다가 효사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곳에서 건너편에 용산 서울을 건너다 보는데 백사장이라든지 예전에 정치인들이 또 연설도 했고 아까 뭐 해수욕도 했었고요. 이런 모든 예전의 공간들이 1960년대 소설 또 여의도의 비행장 이런 게 남아있던 시절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또 2000년대 오면 영화 속에 그전에도 많았겠습니다만 두드러지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면 이제 서울의 한강의 다리 밑에 괴물이 살고 있죠. 근데 괴물이 왜 생겼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가 잘 안 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의 현대화 과정이 겪고 있는 어떤 어둠을 사실은 영화 감독은 괴물로 묘사하고자 했고 그 괴물이 상징화시키고자 했고 그 괴물이 원효대교 밑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한강 둔치라든지 이런 데를 영화의 어떤 현장으로 삼아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한강의 영화화 그리고 김씨표류기에 보면 그것도 이제 소품 같은 영화인데 밤섬이 도시화에 지친 주인공 인물의 표류지대가 돼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서울 한강은 아주 유구한 역사의 무대이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우리 순환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학이 또 현대에 들어서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강을 어떻게 21세기의 한강, 미래의 한강으로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가 흐르는 한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설계들 속에 더 뭔가 멋진 한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집트 방문했을 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신전이 스토리에 보고더라고요. 뭐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관광의 묘미를 더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한강에도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혁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께서 한강의 관광 나아갈 방향 정책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김상혁입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봤을 때는 그 스케줄이 4시 50분까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마지막 패널 토론을 하면 가장 인기가 없고요. 언제 끝나나, 왜 아직도 안 끝나나 이런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지금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을 다 활용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많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인문학이나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강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관광 자원화하고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것들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토론문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발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개론적인 얘기들을 쓴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듣고 또 생각이 정리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한강을 개발하는 개발 목적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광의 관점에서 이 서울 시민을 위한 관광 활동, 여가 활동을 위한 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서 말씀하신 외래 관광객 3천만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관광의 랜드마크적인 요소 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두 가지가 이분화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뭐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좀 통합적 시각이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울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어떤 지금 건축물을 만들고 수변 자원을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르네상스 1.0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그것들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어떤 유행하는 또는 굉장히 좋은 건축 시설물을 갖는다 또는 한강에 대한 접근성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관광 자원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테마성, 비일상성, 유의성의 다양한 성격들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테마성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지금 우리 글로벌 도시들, 특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도시들이라고 하는 지금 제시하신 여러 가지 도시들의 사례와 지금 한강이 가려고 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가려고 하는 것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외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는 곳과 무엇이 다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서울이 갖고 있는 테마를 명확하게 입혀서 거기에 대한 차별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이런 테마들을 항상 얘기를 하면 한국의 고유한 문양, 한옥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민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라인과 컨텐츠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그 PT 하신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에서 보면 더 이상 한국을 나타내는 그 랜드마크적인 게 한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K 컬처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이라 그러면 뭐 한국의 고유한 문양들, 한옥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이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테마를 한강에 좀 입혀야 그것들이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느 정도 담론적인 측면이었고요. 강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게 한국의 관광 이러면 늘 유행하고 있는 게 K-컬처를 얘기를 합니다. K-팝, K-뮤직 부터 시작을 해서 K-드라마, 뭐 K-스타일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알지 못하던 다양한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저희 관광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어떤 관광 매력물로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관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촉매제로 인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이라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면 사실 할 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즐길 거리. 우리 관광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사실 저희 관광 수지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것들을 좀 뒤집기 위해서는 이들이 와서 할 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강의 어떤 인프라적인 개발은 굉장히 필요한 한국의 어떤 새로운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의 변화가 관광자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존 뭐 저희 서울의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은 도시재생을 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시설을 통한 다양한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관광자 행동들도 사실 젊은 요즘 MZ세대들을 보면 성수동이나 이런 데 문화복합시설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것들을 즐기는 트렌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에서 좀 추진 중에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어떠한 관광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K컬처라는 게 마중물이 될 수 있으나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서울의 그런 테마를 입힐 수 있는 것에 같이 연계함으로써 어떤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관광이라 하면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재밌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이라는 곳에 오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서울을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재밌게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런 쪽에서 좀 컨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강병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대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또는 서울 그 한강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에 저는 정말로 동의를 했는데요. 수변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변에서 다양한 관광 활동이나 여가나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논지의 방향성이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함으로써 이렇게 매력적인 매력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강이라는 것은 강입니다. 그럼 수변 자원이에요. 수변 자원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싱가포르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복합 리조트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의 성공이라고 하면 마리나베이 샌즈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나베이 샌즈가 복합 시설물만을 잘 만들었기 우리가 흔히 아는 쇼핑, 관광, 뭐 카지노, 외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집적 시설물을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그거 하나만 잘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다른 자원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거기에서 있는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잘 입힌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싱가포르 강을 중심으로 처음 스타트가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시작을 해서 크라키까지 올라가는 이 수변 거점의 관광 지역들을 강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재미를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 이미지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 허브 물류의 중심지, 청렴한 곳, 뭐 깨끗한 곳이었지만 어떤 재미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두베이 뭐 등등 이런 수변 자원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재미있는 즐길거리와 관광 컨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이제는 싱가포르가 더 이상 재밌는 다시 얘기하면 글로벌 관광 엔터테인먼트 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가 엄청 되었다는 측면에서 서울시도 이런 포인트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관광 측면에서 보면요, 서울의 관광 자원은 대부분 외국인들 관점에서 보면 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고궁이나 박물관 또는 강남, 요즘 컨텐츠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강남이나 잠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요, 강서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드는 서울의 링을 통하면 강서 지역부터 시작해서 강동 지역까지 이르는 새로운 관광 루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광 자원의 개발은 관광객의 어떤 유입도 있지만 이런 관광객의 유입은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킵니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어떤 지역 간의 격차도 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제적,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을 개발한다는 것들은 이 환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손을 대기 때문에 자연의 훼손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국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그다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이런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건물들이나 다양한 시설들, 뭐 세비 둥둥섬도 있었고요.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관광 자원들은 사실 그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물론 물리적 노후화도 빨리 오고요. 뭐 아무래도 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 사용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노후화가 굉장히 큽니다. 금방금방 실증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하려면 어떤 인공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서울 시민인데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서울 시민을 위한 어떤 한강의 개발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고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거기서 이 골자는 이겁니다.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가장 그레이트한 프로젝트가 돼서 100년 후에도 또 저희 후속 세대뿐만 아니고 저도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과 한강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클로징 멘트를 썼는데요. 진짜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 한강이라는 중요한 관광 자원을 통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글로벌 브랜드의 이 위상이 강화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다시 한번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나 또 그 새로운 장소성과 관련된 명소화 사업도 필요하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또 즐길거리 또 많은 재미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강이 서울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2분 정도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원래는 플로어에서도 좀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모두의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께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슬기롭게 소화해내고 이해하시는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희정 교수님, 김정현 교수님, 그리고 박민호 교수님, 김상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